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붉은 단풍잎의 나라로 알려진 나라, 캐나다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세기 1990년대 찰리 안드로노위치브라는 여성의 사건으로 캐나다인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범행 방식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동기도 매우 뚜렷했기 때문이다. 오늘은 찰리 안드로노위치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운명적인 저녁. 찰리 안드로노위치브는 1942년 8월 20일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찰리는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야망이 많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부모는 자주 논쟁을 벌였고 찰리가 겨우 17세였을 때 곧 이혼했습니다. 따라서 농가 출신이고 부모의 사랑도 없고 최고의 교육도 받지 못한 찰리의 성격은 다소 느슨하고 느긋하며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찰리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학교를 자퇴하고 집 근처 생활용품점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찰리는 자신의 24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과 술집에서 어울리던 중 우연히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에드 안드로노위치를 만났습니다. 에드는 당시 건설 노동자였으며 두 사람은 빠르게 데이트 관계를 맺었습니다. 둘 다 편안한 생활을 하며 결혼 전 아이를 낳았고 첫째 딸을 낳은 후 찰리와 에드는 결혼해 캐나다 위니펙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후 두 딸을 더 낳았고 셋째 아이를 낳은 이후 찰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가족과 자녀를 갖게 되면서 찰리는 크게 성장했으며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파티를 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찰리와 그녀의 남편은 여전히 오락을 위해 바에 여러 번 가지만 정말 한가할 때만 1에서 2주에 한 번씩만 갔습니다. 찰리의 아이들은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그녀는 어렸을 때처럼 24시간 내내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큰딸인 셋딸은 대학에 다녔고 둘째 딸도 고등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와 에드는 익숙한 바에 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거의 갖지 못하는 사적인 공간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5월 20일의 운명적인 저녁에 그들은 다시 술집에 갔고 평소와 같이 두 사람 모두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는 갑자기 피곤함을 느껴 집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찰리는 친구들과 더 많이 머물고 싶었습니다. 에드가 떠나기 전에 그와 찰리는 논쟁을 벌였지만 운 좋게도 그들의 친구들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에드는 아내를 친구들과 함께 바에 남겨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2세 여성은 자정에 발을 떠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때도 그녀와 남편은 계속 말싸움을 하며 시끄러웠다. 찰리는 화가 나서 애들을 저주하고 한밤중임에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그의 아내를 본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990년 5월 21일 다음 날 아침 찰리의 집 근처 고등학교 교직원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학교 운동장에 있던 찰리의 나체였습니다. 근처 콘크리트 조각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범인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의 집에 나타나 그의 가족에게 찰리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에드는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에 극도로 충격을 받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상한 고백. 경찰은 즉시 찰리의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으며 몸에 물린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가해자는 콘크리트 조각을 사용하여 셜리를 때렸습니다. 즉시 경찰은 에드가 피해자 셜리가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유력 용의자로 지명했습니다. 에드는 경찰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에드는 그날 밤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고 인정했지만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집을 떠난 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에드는 셜리가 단지 셜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진정하기 위해 산책하러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셜리는 남편과 다툼이 있을 때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분을 풀기 위해 혼자 산책을 나가는 습관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에드가 두 번째 경찰 신문에서 아내 셜리를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에드의 세 딸과 에드의 가족 및 친구들은 모두 에드가 그의 아내에게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에드와 셜리의 세 딸은 부모님이 여러 번 다투었지만 에드가 아내를 잔인하게 구타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의 친구들과 가족들도 에드가 꽤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살인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극히 낮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에드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그가 정말로 셜리 안드로 노이치브를 살해한 살인자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법의학 전문가에게 시멘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물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비교를 위해 에드의 치아 샘플을 캐나다 밴쿠버의 유명 치과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몸에 물린 자국이 에드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법의학 전문가들은 물린 자국 주변의 타액을 분석해 물린 사람의 혈액형도 알아냈습니다. 그 결과 셜리를 깨문 사람의 혈액형은 B형, 에드의 혈액형은 A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드는 살인범이 아니라고 결심하고 구금된 지 2개월 만에 풀려났는데 왜 아내를 죽이지 않고 자백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상한 고백. 아내의 죽음에 남편의 무죄가 입증되자 경찰은 살인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에드는 상당히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신경이 교란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후회하고 죄책감을 표현하며 심지어 술을 마시면서 끔찍한 일을 했다고 상상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에드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셜리를 살해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에드는 자신이 몽유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아내 셜리를 실수로 살해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는 살인이 일어난 날 밤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신문하고 말다툼을 할 때 아내를 때렸는지 묻는 질문에 에드는 그렇거나 아니오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에드가 무죄로 판명되자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없이 살인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노아라는 수사관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아는 살인이 일어난 당시 한밤중에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자가 살해당했던 장면을 다시 상상하며 가해자의 행동과 심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목을 졸라 의식을 잃은 것인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습니다. 살해 무기는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24kg짜리 콘크리트 블록이었다. 그렇다면 그 콘크리트 블록은 어디서 왔는가? 노아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수사관은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불빛이 켜져 있는 마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둠 속에서 그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거의 4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덩어리가 있습니다. 찰리의 몸 근처 콘크리트 블록과 밝은 부분의 콘크리트 블록 두 개를 비교한 결과 한때는 하나의 블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단면 덩어리 사이에 있는 구멍의 위치와 기타 특성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중요한 단서. 수사팀은 가해자가 피해자 시신 근처 콘크리트 바닥에 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다공성 표면에서 지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기술자들은 증발 슈퍼 접착제 방법으로 행운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시아노와 크릴레이트 에스테르, 초강력 접착제를 진공 철제 상자에 떨어뜨리고 그 안에 콘크리트 블록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상자를 밀봉하고 캐비닛의 온도를 높여 접착제가 6시간 안에 완전히 증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에 지문이 있으면 접착제 증기가 손가락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사람이 레이저 광선 아래에서 관찰할 수 있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에 묻은 지문을 보았는데 너무 희미해서 범죄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지문은 수사팀이 교착 상태를 깨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가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사용한 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이상 단서를 찾을 수 없었던 당국은 누군가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언론에 살인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귀중한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사건의 결과를 바꾸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나 경찰은 갑자기 한 건설 노동자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경찰서에 전화해 살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남자는 1990년 5월 21일 이른 아침에 자신의 이름이 마크 점원이었고 가정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크의 태도는 매우 이례적이다. 마치 악마를 본 듯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걱정으로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바지와 신발에는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 남자와 그의 친구인 마크 점원은 살인 현장 건너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크 점원은 1962년 10월 10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크의 부모는 사업을 잃었기 때문에 강제로 위니펙으로 돌아가 편의점을 열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크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가족의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시간제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크가 24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친구를 만났고 마크는 꽤 안정적인 수입을 지닌 건설 노동자로 일하도록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업무 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찰리 안드로노위치 사건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한 28세의 나이에 해고됐습니다. 사건으로 돌아가서 마크의 집 근처에 사는 일부 이웃은 마크가 자신의 옷을 불태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크가 몇 달 월급을 모아서 구입한 브랜드 셔츠이기 때문에 그 셔츠를 자주 자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마크라는 남자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와 마크의 타액과 혈액 샘플을 요구한 뒤 연구실로 보냈습니다. 밝혀진 진실. 후속 분석 결과 마크 점원의 혈액형은 B형으로 전문가들이 미리 판단한 범인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마크의 치아 샘플도 전문가에게 전송됐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셜리 안드로노위치의 몸에 물린 자국을 일으킨 치아 패턴과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1990년 5월 21일 오전 교내에서 쇼핑 목록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지만 당시에는 그 종이가 가해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크가 유력 용의자가 되자 수사관들은 종이를 조사한 결과 마크 점원의 지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인이 일어난 날 밤에 학교 운동장에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진짜 살인자는 틀림없이 마크 점원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크 점원은 집에 있는 동안 체포되었습니다. 마크는 경찰에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하자 마크는 고개를 숙이고 유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카무는 사건의 모든 발전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1990년 5월 20일 저녁 자신을 신고한 친구와 함께 외출을 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여전히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밤 1990년 5월 21일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매춘부를 찾으려고 디자이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크는 산책을 나갔다가 예전에 다녔던 초등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셜리 안드로노위치를 만났습니다. 이 시간에 한 여성이 혼자 걷고 있는 것을 본 마크는 매우 흥미로워서 셜리에게 말을 걸러갔습니다. 마크는 셜리를 유혹하기 위해 많은 것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는 셜리에게 자신이 사업가였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곧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의 잘생긴 외모를 보며 셜리 역시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마크는 말을 아주 잘할 줄 알기 때문에 셜리는 중년이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히 청년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계속해서 셜리에게 달콤한 말을 전했고 심지어 그녀에게 현재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새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셜리는 술 때문에 더 이상 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크가 말한 것을 믿기 시작했고 이혼하고 그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세요?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셜리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혼자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셜리는 마크가 너무 못생겼다고 비난했으며 그를 감동안의 임시 장난감으로만 여겼습니다. 광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이 남자는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들고 셜리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의 머리를 강타하고 반복적으로 쳤습니다. 살해당했을 때 셜리는 옷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마크는 누군가가 알아차릴까 두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갑, 휴대폰, 가능한 모든 재산을 재빨리 빼앗아 이것이 살인 및 강도 사건이라는 경찰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 후 마크는 재판을 받아야 했고 시법원 판사로부터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마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심. 오늘날까지도 수사관들은 왜 에드가 갑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자백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드가 알코올에 너무 중독되었을 때의 편집증이었다고 확인했지만 에드 자신은 이를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에드와 마크 위니펙 건설 회사에서 함께 일할 때 친분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했습니다. 에드는 아내를 죽이기 위해 마크를 고용할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에드가 결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 모두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설은 불합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 다중 인격을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마크의 친척들은 마크가 실제로 너무 화를 잘 내고 쉽게 동요해서 누군가를 죽여야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했기 때문입니다.